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교육팀에서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학생이 바라본 오피스 365 꿀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선생님들께 뭔가 팁을 전달드린다고 하기에는 저보다 오피스를 잘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셔서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보단 저의 경험담을 전달드린다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시점에서 오피스 365나 윈도우의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유용했고 왜 이런 기능들이 유용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방송 영상을 전공했고 이중 전공으로 영어 통번역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제가 어떤 기능들을 많이 사용했을지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방송 영상 전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이쪽 전공이 아니어도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뭐 저 같은 대학생들이 유튜브나 틱톡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상 매체를 상당히 자연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과제 같은 걸 만들 때 촬영이야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찍어도 과제나 홈비디오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카메라를 대여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편집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편집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나 노트북에서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편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뭐 맥의 파이널 컷 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가격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하니 곰믹스나 반디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퍼포먼스가 제한적입니다. 완전히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려면 이것도 결국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제 영상에 해당 프로그램들의 워터마크가 남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영상 편집을 시작할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윈도우 무비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음 과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계속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무비 메이커가 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대신 이제 비디오 편집기라는 윈도우의 자체적인 새로운 툴이 새로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기능상으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고 개인적으로는 비디오 편집기가 예전 윈도우 무비 메이커보다 더 활용하기 쉽은 것 같아서 오늘은 비디오 편집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시작 메뉴에 들어가서 비읍까지 내려가시면 여기 비디오 편집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사진에서도 실행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사진 탭에 들어가시면 비디오 편집기라고 나오죠. 비디오 편집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비디오 편집기로 넘어옵니다. 기본 내장 프로그램이라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대신 서피스용 윈도우에는 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비디오를 편집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으로 생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편집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고 옆에 점 3개 모양의 자세히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 생성 비디오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신의 사진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보기 편하게 쭉 나타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이 파일을 미리 그 자신의 내문서 안에 있는 사진 폴더에 넣어 놓으셔야 여기에서 바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진에 추가되어 있는 비디오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사진 폴더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재작년에 갔던 이제 여행 사진이랑 영상들로 한번 새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날짜나 월별로. 이 중에서 이제 제외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위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목을 지정하고
저는 호치민에 갔었기 때문에 호치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영상이 만들어져요. 제가 별도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선택하고 만들기만 눌러도 그런 영상이 되게 편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 만들어 놓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영상도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자신에 맞게 리믹스를 클릭하시면 주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음악이나 편집 스타일을 바꿔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타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타 선택이라는 기능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선택한 사람을 중심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이 싫으시다 하시면 비디오 편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금 만들어진 영상이 아래 스토리보드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조금씩 편집해서 영상을 완성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사실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는 낯설 수도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에서 자기가 뭐 싫어하는 장면을 빼거나 아니면 더 보고 싶은 장면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편집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직접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비디오 제목을 지정하고 라이브러리가 비어있다고 나오죠. 그럼 라이브러리에 가져올 파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미리 넣어놨던 사진 폴더에서 파일들을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별다른 긴 로딩 시간 없이 이렇게 바로 라이브러리에 파일들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스토리보드에 올리실 영상을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영상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9.17초로 나와 있죠. 이 시간을 다 이 영상에 할애하고 싶지 않으시다 하면 자르기나 분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르기는 이렇게 앞뒤로 영상의 시간을 조절해서 지금 4초로 줄였죠. 완료를 누르면 영상이 아까 선택한 그 해당 구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4초 구간만. 그리고 분할을 누르시면 비디오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2초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영상이 2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죠. 2초짜리 2개로. 그리고 그 다음은 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텍스트 스타일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포맷을 고르시면 해당 포맷으로 자막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기본인 단순함 정도가 제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자막을 입력하기에 최적화된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막이 들어가는 위치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에서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갈지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자막을 넣기는 상당히 유용하겠죠. 완료를 누르시면 두 번째 클립에 넣었으니까 두 번째 클립에 나오겠죠?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작은 카메라 동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줌인, 줌아웃 또는 이제 뭐 좌우로 패닝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뭐 가운데에서 확대다. 그러면 지금 앵글이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앵글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화면이 점점 커진다든지 중심에서 화면이 점점 작아진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긴 걸로 봐볼까요?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축소, 뭐 오른쪽에서 확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를 이 화면 안에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효과가 있어요. 3D 효과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간단한 CG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뭐 거품이나 뭐 이런 나비, 뭐 박쥐, 어설프게 넣으면 되게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들어가면 되게 이쁘게 나올 수도 있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품을 넣는다 하면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뭐 크기나 방향 같은 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또 한 지점의 연결이라고 해서 이 효과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에 이 기능이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거품이 생성되면서 이 앵커 쪽으로 계속 움직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향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3D 효과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서 사진처럼 필터를 사용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그 필터를 사용하시면 영상의 색채, 뭐 명암 이런 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무거운 프로그램들처럼 세부적으로 조정은 안 되는데 필터가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간단한 느낌을 내는 데는 아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 속도를 0.02배에서 최대 64배까지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임랩스 영상을 집어넣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화면 전체 프레임 크기보다 이 영상 클립의 크기가 작아서 겉에 검은색이 남는다. 그러면 이 검은색 표시줄 제거 또는 표시, 이걸 클릭해서 이 주변에 검은색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을 클릭하셔서 뭐 찍을 때 만약 카메라를 뒤집어서 찍어서 영상이 뒤집어서 저장이 됐었다. 그럼 이제 회전을 통해서 영상을 다시 뒤집어서 원래대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편집하신 다음에 배경음악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배경음악을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배경음악들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음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선택하셔도 웬만큼 괜찮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 오디오로 그 원하시는 오디오를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편집이 맞춰졌다. 그러면 비디오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 화질이나 뭐 가속 인코딩 사용할지 안 할지 이런 옵션을 선택해서 내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비디오 편집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1080p를 지원한다는 건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1080을 지원하지 않아요. 72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1080으로 출력을 하려면 이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디오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1080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어디에 내보낼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영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기가 사실 막 완벽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긴 있어요. 뭐 트랜지션 기능이 없다는 게 일단 단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기본적인 자막 작업이나 컷 편집만 해도 괜찮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이상의 기능들은 차차 공부해 가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상 제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영상 편집에 재미를 붙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피로함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짧은 영상을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짧게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게 입문하는 단계상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미를 붙이고 본격적으로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졌을 때 그때 가서 더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배워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디오 편집기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직접 인터페이스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해도
30분에서 1시간이면 웬만한 기능들은 다 트라이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디오 편집기가 비록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쉽고 재밌게 영상 편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디오 편집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제가 영어 통번역을 이중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정말 많은 번역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구글에서도 자체적인 번역기를 제공하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파파고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앱에 번역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한테 하나만 골라 써라라고 하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앱에 포함된 번역 기능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번역 앱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번역 수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하든 아직 기계 번역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사람이 한 번 더 읽어가면서 고치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번역이 더 유용하냐고 말씀드리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웹 번역기들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문을 복사하고 그 다음 웹으로 넘어가서 번역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 붙여넣기 하고 그럼 번역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럼 그 번역된 결과물을 다시 복사하고 원문에 돌아와서 붙여넣기 해야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앱에서 번역을 하려면 번역기를 켜고 드래그 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번역을 선택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워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했던 과제 파일인데요. 위에 메뉴에서 검토에 들어가시면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번역을 누르면 제 선택 영역만 번역을 할 건지 아니면 문서 전체를 번역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영역 번역을 클릭하면 옆에 번역기가 나와요. 지금 한국어, 영어로 제가 아까 설정을 해놔서 지금 바로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삽입 누르면 이렇게 문장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번역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궁금하다 하면 원문이나 대상 언어에 제가 단어를 올리면 별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단어로 이게 번역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원문에서 이 단어가 여기선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그리고 이 단어는 사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는지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을 단축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이제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일도 많고 그 번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번역 기능에서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간소화되는 게 상당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고요. 다음으로 제가 번역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통번역에는 따로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각자의 번역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문장을 두고도 정말 많은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원문의 형태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해서 직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랑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의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도 그래서 교수님이랑 그 콘도르라는 새를 그대로 콘도르로 번역해서 쓰냐 아니면 이걸 독수리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서 쓰냐를 가지고 수업 시간 1시간 내내 토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게 수업에서든지 뭐 번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라면 그 정말 중요한 게 토론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왜 의역이 중요하고 여기는 왜 직역이 중요하고 뭐 또 원문에서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왜 이 단어로 번역하고 저기서는 왜 저 단어로 번역을 할까 이런 거를 그 다른 통역하신 분들이나 번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꼭 통번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토론형 수업이나 뭐 토론이라는 과정 자체가 요즘 어디서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이 메모 기능인데요.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번역이랑 동일하게 검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새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새 메모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점성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다. 메모를 남깁니다. 이러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 작성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점성술 옆에 원어를 그대로 표기하셨나요? 라고 남기면 누군가가 제가 이 파일을 공유했을 때 얘기겠죠. 이 파일에 이렇게 바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뭐, 원문이 중요해서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 이 질문을 남겼던 사람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이제 해결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게 비활성화된 모습으로 표시가 되죠. 별거 아닌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게 특히 유용했던 게 웹 버전에서 이 워드를 사용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웹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과제 내용인데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남기고 싶다. 동일하게 검토 들어가시면 똑같이 새 메모가 있어요. 이건 웹 버전 워드입니다, 지금. 그러면 웹 버전에서는 또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골뱅이로 멘션을 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정채은님께 장채은님께 댓글을 남긴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기는 왜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나요? 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아직 채은님과 파일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의 액세스를 허용하겠냐는 물음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알림을 클릭하면 채은님께 이렇게 메시지가 가게 돼요. 그럼 채은님이 이 글에 돌아와서 여기다가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한 곳에 모여서 토론을 하지 않아도 각자 떨어진 곳에서 각자 문서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게 궁금한데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너는 왜 이렇게 썼니? 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제 메모를 작성하고 답변을 달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기능들 외에도 어렵지 않으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오피스 안에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취미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협업용 툴을 팀즈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서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팀즈를 만약 알았고 처음부터 팀즈를 사용했다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S모 공유 프로그램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파일을 공유하려면 외부에 있는 뭐 원드라이브나 다른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일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팀즈를 사용했더라면 굳이 그렇게 외부 프로그램을 불러오지 않아도 제가 바로바로 팀즈에서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고 받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용 경험 공유가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이 많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팁들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발표는 약간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편집기를 노트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양이 낮아도 잘 돌아갈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비디오 편집기는 다른 비디오 편집하는 편집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요구 사양이 낮습니다. 메모리 점유율도 그렇고 훨씬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아까 비디오 편집기를 여는데 걸렸던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비디오 편집기를 실행하면 네, 바로 열리죠. 새 비디오 프로젝트 눌러도 바로 열리고 제가 파일들 불러와도
딱히 로딩 시간 없이 바로바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한다. 켜지는 데마다 지금 한참 걸리시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러고도 아직 로딩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디오를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자체가 대체로 되게 무거워요. 아직도 안 열렸죠? 끌게요.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상당히 무겁거든요. 제 컴퓨터가 사양이 낮은 건 아니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 비디오 편집기는 상당히 가볍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기능이 그만큼 가볍긴 한데 대신 빠르게 쉽게 편집하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어떤 번역 프로그램이 제일 좋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파고가 제일 그나마 정확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파고에서 그 지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존댓말로 번역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유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속도가 붙고 나서는 그 어느 걸 사용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무료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아직 번역 유료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용하기에는 네, 아직 좀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그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면 정확성을 따지신다면 저는 파파고가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면에서 최대한 간소하고 싶으시면 이제 워드나 그런 오피스에 내장되어 있는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 앱에서도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피스 앱이라고 하시면 웹 앱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모드고. 자, 텐센트는 인터넷 기업이다. 여기까지 해서 번역. 누르시면 동일하게 번역기가 켜지고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웹 앱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엣지에서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네, 엣지나 크롬이나 이제 동일하게 크로미움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엣지에서 되는 거나 크롬에서 되는 거나 모두 큰 차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으면 여기까지 답변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 혹시 있으시면 물음창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